예, 반갑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시사탐구 생활의 최한욱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인사는 애국전선을 통해서 한번 드리긴 했는데, 예, 시사탐구 생활에서 오늘 처음 뵈니까요. 예, 얼굴은 처음 뵈니까 새해 인사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큰 절을 해야 되는데, 예, 절을 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어서, 예, 간단하게 묵례를 드렸습니다. 2012년, 희망의 해가 밝았습니다. 예, 2011년, 마지막까지 안 좋은 일들이 많았죠. 예,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 고문께서, 안타깝게 별세를 하셨고, 예, 한 해 마지막이 슬픔 속에서 또, 한 해 마지막을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예, 2012년, 여러 가지로 큰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예, 무엇보다도, 각하와 마지막, 작별을 고하는 해죠. 마지막 작별이 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하기 나름에 달려 있는데, 저는 작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의 선거가 있습니다. 예, 4월 총선이 있고요. 예, 12월 대선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결판을 봐야죠. 예, 여기서도 우리가 결판을 못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예, 답이 안 나와요. 앞으로 5년을 더 이런 고생을 하면서, 살 수는 없죠, 우리가. 예, 그래서 올해만큼은 우리 국민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눈 부릅뜨고, 제대로 된 정당과 제대로 된 사람들에게 투표를 해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정치,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진보의 길로 나가는 원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을 해봅니다. 이거 우리 선택에 달려 있으니까요, 우리 하기 나름입니다. 예, 지난해 우리 열심히 싸워왔던 것처럼, 올해도 변함없이 힘차게 싸워나가면은, 대한민국보다 나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시사탐구 생활도요, 예, 올해 좀 새로운 마음으로, 새 뜻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아마 이달 방송까지는, 지금과 같은 형태로 좀 진행을 하고요. 이달 한 말 정도에서, 좀 개편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개편을 해서 좀 더 유익하고, 재미있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송을 좀 만들어 가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2012년에는, 저도 좀 한 몫을 해야죠. 예, 이빨만 까지 말고, 세상을 바꾸는데, 이빨로라도, 도움이 돼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많이 도와주세요. 예,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 건 일단 방송을 많이 들어주시고, 제가 한 말 중에 좀 유익하다 싶은 말을 널리 퍼뜨려 주셔서, 우리 각하의 존엄을 좀이라도, 훼손을 해드리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요, 예, 신년이죠. 북한 문제, 지금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 이후에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제가 방송을 2번이나 못했죠. 한 주는 제가 쉬었고 한 주는 특집 편성이 있어서 시사탐구 생활 2번이나 못했는데,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 이후에 한반도 정세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 못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종합을 해서, 예,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 이후 한반도 정세, 2012년 한반도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주제로 신년 특집, 예, 특집이라 달라질 것도 없지만은, 예, 특집 수준의, 내용으로 오늘 2시간 동안 엮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본 얘기를 좀 하죠. 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예, 서거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뉴스 보도를 통해서, 사실 지겨울 정도로 보도가 됐기 때문에, 예, 제가 그 얘기를 또 다시 재확인해서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 갑작스러운 일이죠. 갑작스러운 일이고, 특히 이제 북한에서는 2012년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 이게 한 5년 전 정도에 이제 나온 얘기예요. 5년 전 정도에 이제 북한이 강성대국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한 건 2008년께 사회주의 강성대국, 이다라는 개념을 이제, 2008년이 98년이죠. 1998년도에, 북한이 이제 1995년부터, 그러니까 94년에 김일성 주석이 서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95년부터 7년까지 한 3년여 정도를 고난의 행군이라고 합니다. 김일성 주석 이제 서거 이후에, 서방 사회에서는 이제 북한이 붕괴되지 않겠느냐, 이제 소련이 붕괴된 지가 얼마 안 됐던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제 주변의 사회주의권들이 연쇄 붕괴를 했고, 또 가까이 있었던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도 이제 개혁개방, 시장경제 쪽으로 많이 경도되는, 이런 시점이었고, 북한을 도와줄 만한 나라, 북한의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 이제 북한의 최고 지도자였던 김일성 주석,
북한은 한마디로 뭐 김일성의 나라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북한 헌법에도 이제 뭐 김일성 민족, 김일성 조선 뭐 이런 표현이 등장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의 시조는 뭐 김일성 주석이다 이런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한마디로 뭐 얘기하면 김일성 주석이 만든 나라이고 김일성 주석의 뭐 사상과 김일성 주석의 어떤 기질 뭐 대로 이끌어졌던 나라였기 때문에 김일성 주석이 사망을 하게 되면은 그 김일성 주석의 카리스마 공백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게 이제 서방 사회의 일관된 분석이었어요. 게다가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뒤를 이었는데 김일성 주석의 이제 그 장남이었죠. 예, 장남입니다. 장남.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세습된 거 아니냐. 뭐 지금도 뭐 그런 비난을 해요. 지금 북한의 이제 현 지도자죠. 최고사령관으로 추대가 됐는데 북한 쪽에서 김정은 사령관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삼남으로 알려져 있는데 가족 관계가 아직 뭐 정확치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몇 남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남일녀로 알고 있는데 뭐 김정남도 있고 뭐 김정철도 있고 뭐 이런 또 얘기도 있고 김정남이라는 사람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꾸 한국 언론에 서방 언론에 등장을 해갖고 엉뚱한 소리들을 가록 하는데 이번에도 보면은 뭐 만약에 아무리 뭐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그래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뭐 귀국을 안 하고 뭐 해외를 전전하고 다닌다라는 뭐 이런 뭐 보도가 나오고 그러던데 그건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삼남이다 이런 설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남일녀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장례식 때도 보면은 그러니까 남매죠. 여동생이 되시는 이런 분이 있는데 젊은 분이 언론에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부인이냐 여동생이냐 뭐 이래갖고 또 조중동을 비롯해서 주류 언론에서 또 이 황색적 보도를 하는 걸 제가 보면서 참 이 사람들 한심하다. 이런 세계사적 사건이 터져가지고 그것도 뭐 경사도 아니고 조사잖아요. 아무래도 뭐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감정이 안 좋다고 그래도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급작스럽게 사망을 하고 슬픔에 빠져 있는데 뭐 거기다 대고 이렇게 선정적인 보도를 하는 거는 언론인으로서의 최소한의 품격도 없는 거죠. 언론으로서의. 거기서 뭐 이게 딸이냐 딸이냐 애인이냐 애인이 아니죠 부인이냐 뭐 이래가지고 또 그걸 가지고 또 조회수 올리고 참 언론인지 찌라신지 전 그분 참 한심한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건 뭐 언론에 공개된 걸 봐도 호상을 섰던 가족 중에 이제 호상을 섰던 그 사람들이 이제 김정은 부위원장하고 딸로 추정되는 설송이라고 그래요. 김설송이 뭐 이름도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딸로 추정되는 뭐 이런 사람하고 두 사람이 있었던 걸로 봐서는 저는 일남일녀 쪽이 맞는 거 아닌가. 뭐 여러 설이 있어요. 참 북한 관련된 정보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뭐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거를 다 뭐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안 믿는 이런 풍토가 있는 뭐 학계건 언론이건 다 이런 풍토가 있는 게 좀 문제여서 북한 측의 자료를 100%또 신뢰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는 또 뭐 비난을 받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뭐 북한 측의 자료가 나와도 이거 뭐 확인을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또 우리가 북한에 가서 뭐 실질적 조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에 가가지고 뭐 호적등본을 북한 동사무소 가가지고 호적등본을 떼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문제 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또 출생지도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북한에서는 이제 백두산 미령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1942년생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남쪽 언론에서는 이제 하바로브스크죠. 그러니까 소련 쪽에 태어났다. 김일성 주석이 이제 해방 직전에 소련 쪽에 대해서 군사훈련을 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태어났다. 41년생이다. 뭐 이런 또 주장이 있습니다. 근데 뭐 참 이게 뭐 중요한 일인가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할 수도 있는 게 공교롭게도 김일성 주석 1912년생이고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42년생이니까 딱 30년 주기가 되죠. 한 세대 주기가 됩니다. 게다가 이제 우연이지 필연이지 또 김정은 부위원장이 1982년생이에요. 이제 북한 측 발표로는 82년생이니까 딱 40년 또 그러니까 딱 맞는 거예요. 꺾어지는 해가 딱 다 맞아떨어지는. 이래가지고 뭐 이제 남쪽에서 보기에는 우상화를 하려고 이게 생일 태어난 날짜 뭐 출생지까지 뭐 조작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금 의혹을 가지고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데 사실 설마 뭐 설령 우상화를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뭐 크게 중요한 문제 아닌데 그걸 끝까지 물고 늘어져 가지고
예, 무슨 설, 뭐 하바로 출생설, 뭐 백두산 출생설, 뭔 설, 이래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것도 참 전 우습다는 생각이 들고, 예, 뭐 42년생인지 1년생인지가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까? 아, 그럼 백두산에서 태어났는지, 물론 뭐 이제 백두산이라는 곳이 원체 우리 민족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또 신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런 곳이다 보니까, 백두산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어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거 어떤 뭐 카리스마라고 그럴까요? 아우라? 예, 이런 게 좀 달라지는 인상은 있죠. 뭐 그래서 뭐 북한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그렇다고 해도 이 사람 지도자로서의 어떤 자질과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지. 뭐 출생지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뭐 그런데 하여튼 뭐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뭐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뭐 그런 것처럼 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제 가족도 뭐 또 부인이 몇 명이니 뭐 3명이니 4명이니 뭐 사실상의 뭐 부인이었던 누가 뭐 있느니 뭐 이번에 또 등장을 했느니 뭐 별소리를 다 써대는데 그런 걸 그렇게 어떻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사람들이 가서 뭐 조사를 하는 건지 김정일 국방위원장하고 뭐 가까운 사람하고 친한 건지 그럴 가능성은 제로 아니에요. 뭐 그런 걸 가지고 뭐 소설을 써대고 뭐 이런 거 보면서 참 우리 언론이 좀 한심하다 이런 뭐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는데. 뭐 아무튼 북에서 이런 급작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뭐 애도를 하고 이렇게 슬픈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데 뭐 이따위에 이런 언론 보도를 하는 게 예의는 아니죠. 예, 적어도 뭐 북한에서 추모 기간, 애도 기간이라고 이렇게 설정한 기간 동안에는 좀 자제를 하는 게 좀 양식 있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양식 있는 행동이죠, 그게. 뭐 이번에 보면은 전 세계에서 조전을 보내고 조문을 하고 후진타오 주석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제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을 찾아서 조문을 하기도 했고요. 예. 전 세계에서 심지어 뭐 미국 쪽 100년 숙적이라고 하는 미국 일본 쪽에서도 조문을 보냈죠. 그리고 김정은 그 부위원장 체제를 인정을 하고 뭐 대화를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의사 표현을 하고 전 세계가 어쨌건 뭐 좋건 싫건 간에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사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도 이제 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으로 69세, 향년 69세가 되는 거죠. 69세가 뭐, 사실은 많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죠. 지금 평균 수명이 뭐, 70세, 80세가 다 되죠. 그리고 김일성 주석이 82세, 82세까지 어쨌건, 생존을 했기 때문에, 뭐, 앞으로 10년, 적어도 뭐 10년, 20, 길면 한 20년, 중국의 등소평 전 주석 같은 경우에는 90세가 넘게 이제 생존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뭐 10년, 20년은 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제 북한을 이끌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그것도 북한에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한, 이런 시기에, 이렇게 뭐 사망을 하는, 이런 뭐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 얘기를 하다가 좀 약간 옆으로 샜군요. 예. 김일성 주석이 94년도에 사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세습을 했다, 능력이 없다. 예, 뭐 지금 김정은 부위원장도 그런 거죠. 예, 뭐 세습을 한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이제 논란이 자꾸 빚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능력은 없는 사람이, 아버지의 후광을 입고 최고 지도자가 된 거 아니냐. 게다가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 후계자 수업을 했죠, 뭐, 속되게 얘기하면은. 74년도죠. 74년도에 공식적으로 당 내에서, 조선노동당 내에서 후계자로 추대가 돼서, 80년에, 공표가 됐죠. 공식적으로 후계자로 공표가 되고. 그래서 94년도에 김일성 주석이, 서거를 했으니까, 20년 정도, 20년을 이제 후계자로서의 준비를 하는, 이런 또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비난이 좀 덜했긴 했는데, 김정은 대장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작년에 당대표자회를 통해서 김정은 부위원장이 이제 후계자로 추대가 됐고, 이제 한 1년 조금 넘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직 이제 30세가 채 안 된 거죠. 29세. 82년생이다라는 북한의 주장이 맞다라면 29세. 이제 올해 이제 30세가 되는 건가요? 올해 30세가 되는 것 같네요. 30세가 되는, 30대에 딱 접어드는, 아직은 좀, 우리의 어떤 상식으로 볼 때는 젊은 나이에 최고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이건 뭐 그냥 후광으로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뭐 전 잘 모르겠어요. 누구 평가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검증이 된 거죠. 검증이 된 게 뭐냐 하면은, 그냥, 아버지의 후광으로 된 것이 아니라 뭐 일정, 그 자신의 어떤 정치적 능력으로, 이 있다라는 거를 그 뒤에 김일성 주석의 사후에
뭐 입증을 해내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전 세계가 뭐 이제 인정을 한 거죠. 이번 조문 행렬을 봐도. 예, 그런 건 다 확인이 되는데. 그냥 아무튼 뭐 그때, 야, 이제 북한이 망하는 거 아니냐. 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뭐 이런 정치를 잘 해나갈 능력이 없다. 막 이런 서방 세력의 분석이 쏟아지면서 이른바 뭐 333 붕괴설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3일, 3개월, 3년 안에 길어야 3년 안에 망한다. 그러니까 94년도니까 3년 아니면 2007년 이때까지 망한다 이렇게 되니까 서방에 있는 나라들이 특히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한은 이제 완전 봉쇄를 하고 목을 조르는 이런 이제 대북 정책을 취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다가 북한이 이제 또 자연재해가 혹심하게 왔어요. 뭐 가뭄도 오고 뭐 홍수도 나고 뭐 태풍도 몰아치고 예, 그러면서 뭐 농경지의 거의 3분의 2가 유실됐다라는 이러한 뭐 보고도 있는데 예, 아무튼 뭐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는지 모르지만은 상당히 지금 심각한 이런 경제적인 상황. 게다가 뭐 소련이랄지 동유럽 사회주의들이 붕괴를 하고 중국도 이제 시장 경제 노선으로 이렇게 그 전환을 하면서 사실 북한이 무역을 할 길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중국 같은 경우하고 무역을 할래도 이제 달러가 있어야 예전에는 이제 구상무역이라고 그래서 물물 교환하는 거죠. 현물을 가지고 서로 주고받았는데 중국이 시장 경제 쪽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달러가 있어야 이제 무역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북한에 달러가 있을래야 있을 리가 없는 거죠. 뭐 미국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뭐 달러가 뭐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달러가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역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들이 막 겹치면서 95년도에서 7년까지 매우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됩니다. 이걸 이제 북한에서는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라고 그래요. 고난의 행군이란 말은 이제 김일성 주석이 항일 투쟁을 할 때 처음 사용됐던 말인데요. 예, 겨울에 한겨울에 일본군이 김일성 부대를 토벌하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싹 쓸어버리자 해가지고 몇만 뭐 몇십만 이 관동군을 총동원을 해가지고 대추격을 하는 그 뭐 만주 쪽에 엄청 춥잖아요. 겨울에 뭐 눈이 뭐 이 허리 위까지 쌓이고 뭐 기온이 뭐 보통 영하 30도 40도 이런 혹한에 아주 뭐 집요하게 추적을 하면서 이 김일성 부대를 이제 없애버리려는 이런 그 토벌 작전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퇴각을 하는 거죠. 추격을 피해서 일본군의 추격을 피해서 뭐 100여일 가까이 그야말로 뭐 촉은 못 피하면서 먹을 것도 없어 굶으면서 눈속을 헤치면서 전투를 하는 뭐 이런 역사적인 그 사건이 있었는데. 비유를 하자면 이제 중국의 대장정과 비슷한 거예요. 예, 중국 대장정도 그런 거죠. 150만 국민당 군대 공산당이 쫓겨가지고 15,000리를 행군을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8만 명이 행군을 시작했는데 연안이죠. 예, 중국의 연안이라는 곳 태양산 연안에 있는 태양산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더니 8,000명이 남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90%가 사망을 한 거죠. 공산당원이 90%가 사망을 해서 대장정을 하게 되는 이런 역사적 사건이 있었고 그것이 오히려 또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중국 공산당이 내전에서 승리하게 되는 뭐 이런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에서는 이 대장정이 아주 중대 사건이죠. 이 대장정과 유사한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고난의 행군에서 결국 김일성 부대가 이제 살아남고 그러면서 이제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 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처음 유래가 됐던 그런 표현입니다. 영하 40도 30도 이런 곳에서 100일 동안 뭐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그것도 일본군에 맨날 쫓기면서 계속 전투를 하면서 이 퇴각을 했다라는 것, 그죠? 예, 이건 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겠죠. 예, 그야말로 거의 뭐 살아남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혹독한 이런 시련을 겪게 되는데 그 정도로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예, 북한에서 그 정도로 어려웠던 시기가 1995년도에서 7년도까지. 예. 고난의 행군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바로 이제 98년도가 그 고난의 행군이 끝나는 해였어요. 그래서 이제 고난의 행군이 이른바 구보행군,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구보행군으로, 강행군이죠, 강행군. 구보행군이 아니라 강행군입니다. 강행군으로 바뀌게 돼서, 이제 막 죽을 똥 살 똥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에, 뭐 기어서, 서로 막 끌어주면서 막 겨우겨우 행군을 하던 행군이 강행군. 강행군이라는 건 이제 빠른 속도로 행군하는 거잖아요. 막 달려가는. 이제는 이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막 질주하는 이런 행군이 이제 강행군인데 98년도부터 이제 북한이 강행군으로 접어들었다. 고난의 행군이 끝났다라는 이제 이런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회주의 강성대국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게 돼요. 이제 강성대국을 만들겠다. 그래서 강성대국이라는 게 뭐냐? 모든 것이 흥하고 뭐 남부러울 거 없는 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의 어느 나라도 우리를
세상에 부러워할 나라가 없는 거죠. 지구상에. 강성대국이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부러워할 나라가 없는 상태.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뭐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 나를 믿고 따라달라.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서 강행군을 해서 북한 경제가 2000년대 초반 6.15 공동선언도 나오고 또 남북 관계가 전환이 되고 대외 환경도 많이 변했죠. 뭐 미국하고는 계속 뭐 마찰이 좀 있긴 했지만은 중국 쪽도 좀 입장이 변하게 되고 뭐 러시아 쪽도 입장이 변하게 되면서 중국이 대내외 환경이 많이 개선이 됩니다. 개선이 되면서 2000년대 초반에 들어오면 이제 현저하게 북한 경제가 회복되는 이런 양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이제 마이너스 성장에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이 되는 게 이제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입니다. 초반이 되고 이게 이제 96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26년도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죠. 핵실험을 하면서 이제 어떤 자위력, 북한식의 표현을 하면 자위력, 핵 억제력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는,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군사적인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군사 부분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특히 김일성 주석 서거 이후에 1995년 1월 1일이었죠. 다박솔 초소라는 군부대를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성군 정치를 이제 표방을 하게 돼요. 공식적으로 성군 정치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시기가 이제 95년 1월 1일이었는데, 김일성 주석이 사망을 하고 이제 고난행군이 시작되는 시기죠. 이 어려운 시기에 성군 정치를 하겠다. 군사력이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든 버틴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지금 뭐 먹고 살기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상황이지만은 군사력을 강화를 해서 미국하고의 관계 문제를 정리를 해야 경제 발전도 이룰 수 있다라는 이른바 성군 정치 노선을 표방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95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군 정치가 이제 10년 정도 쭉 밀고 나가서 2006년이 된 거죠. 핵실험에 성공을 하고 그 전에 이제 98년도에 인공위성 발사를 했습니다. 인공위성 발사를 하고 2006년도 핵실험에 성공을 하면서 미국과 거의 대등한 수준의 군사력을 확보를 하게 된 거죠. 10년 정도를. 그러면서 이제 전환점이 형성이 된 겁니다. 성군 정치를 뭐 계속 하고는 있지만은 이제는 좀 경제 부분에 뭔가 집중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대내외 여건이 형성이 된 거죠. 그러면서 2007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핵실험이 바로 끝난 뒤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2012년까지 열겠다. 2012년까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겠다. 이건 이제 강성대국은 또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이거 뭐 제도 언론에서는 이거 막 공부들을 안 해가지고 막 혼용해서 쓰는데 강성대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흥하고 부러울 게 없는 나라라고 말씀드렸는데 강성대국은 그야말로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건데 강성대국의 대문을 연다라는 거는 강성대국이 됐다라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강성대국으로 가는 어떤 초입 첫 단계의 관문에 들어선 거죠. 그래서 북한이 아마 강성대국이 되는 건 한 2020년께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2020년께로 보고 그때가 되면 이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놓겠다. 이런 게 이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구상이었고, 2012년에는 이제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는 아니어도 그래서 허리띠 좀 조르고 그동안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 힘든 상태로부터는 좀 벗어난 이런 상태가 되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그래도 저 나라가 좀 먹고 살만하구나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의 나라를 만드는 것. 요것이 아마 2012년까지의 목표가 아니었나. 그걸 이제 2007년도에 이제 표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 또 이게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이 되는 요런 또 해가 되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해죠. 북한이 뭐 주체 연호를 쓰지 않습니까? 김일성 주석이 탄생한 해를 원년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서기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원년으로 해가지고 지금 2012년이 된 건데 북한에서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북한은 김일성의 나라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은 건국 한 뭐 시조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원년은 1912년이 됩니다. 그래서 딱 100년이 되는 북한이란 나라의 어떤 뿌리가 생겨난 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지가 100년이 되는 게 바로 2012년이 돼요. 100주년이 된다는 게 뭐 의미가 있잖아요. 뭐 어떤 뭐 위인이나 뭐 유명한 예술가가 탄생을 해도 100주년이 되면 큰 기념 행사를 하고 뭐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북한에서도 이제 100주년을 뭐 성대하게 맞이를 해야 되겠는데 사실 뭐 밥굶으면서 100주년을 맞이한다라는 게 좀 민망한 거죠.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2012년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허리띠 풀고 좀 어깨 좀 펴고 그러고 살아보자.
그래서 아마 2012년까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보겠다. 이런 이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5년 동안 북한 경제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전했어요. 그건 제가 이제 아까 개편 말씀드렸는데 개편을 하면은 경제 전문가 한번 모시고 북한이 맨날 뭐 굶어 죽느니 붕괴되느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제가 뭐 경제 전문가 한번 모시고 그거 한번 언제 한번 집중해보려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아무튼 그 북한 경제가 2007년 이후에는 지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뭐 북한 측의 어떤 자료에 의하면은 뭐 이거 다 100% 믿을 수 있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뭐 어쨌건 뭐 국가에서 발표한 자료이기 때문에 일정한 공신력은 있다고 봅니다. 북한 측의 자료에 의하면은 연평균 한 30%에서 40% 정도 지금 경제 성장을 하고 있다. 2007년부터 그러니까 지금 4, 5년 된 거죠. 그러니까 한 100% 정도 지금 성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전보다 두 배 정도. 그러니까 이전에 뭐 예컨대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불이었다. 그럼 지금 한 2,000불 정도 돼 있는 뭐 전무후무한 지금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거의 사실에 가까운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오는 제가 뭐 북한 측 언론 보도나 뭐 북한 화면 자료, 영상 자료 이런 걸 봐도 이번에도 그 애도 기간 동안 북한 측 자료가 뭐 공중파를 통해서 연결식도 생중계가 되고 뭐 이럴 정도 상황이었을까요? 북한 평양 시내 모습들 곳곳이 좀 다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주민들의 어떤 옷차림이랄지 평양시의 모습들, 특히 뭐 유경 호텔 지금 거의 뭐 반완공 단계에 들어서 있다라고 하는데 뭐 유경 호텔이 지금 한반도에서 이제 가장 높은 건물이 된 거 아닙니까? 인간이 만든 건물 중에 가장 높은 건물이 된 건데 건축물 중에 이런 이제 큰 규모의 그 건축물을 완성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력이 좀 회복했다. 아파트도 지금 평양 만수대 거리에 10만 세대, 10만 세대니까 한 40만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를 4월까지 완공을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은 40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4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은 그죠? 10만 세대니까 40만 명, 4인 가족 기준으로 40만 명이 들어가니까 평양 인구가 30만이 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평양 인구의 한 15% 정도가 새 아파트에 지금 입주를 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아파트 평수가 제가 뭐 42평, 40평, 52평, 뭐 두 가지 평형만 짓는다고 그래요. 이러면 뭐 이제 중대형 규모 아파트를 지금 다 짓고 그 아파트에 전체 평양 시민의 한 45%가 입주를 한다 이러면은 다 아시다시피 이거는 또 사회주의가니까요. 배급을 하는 거잖아요. 매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급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그 집이 자기 거가 되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뭐 집 이사를 가게 된다거나 아니면 뭐 사망을 하게 되면은 그 거주권을 국가에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은 일단 뭐 살아있는 동안은 뭐 자기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뭐 전세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요. 국가에서 그냥 공짜로 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비용이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가 뭐 지금 서울 시내에서 아파트 전세값이 1억 밑으로 없잖아요. 40평 만약 50평이면은 뭐 변두리라고 해도 4, 5억 정도는 줘야 될 겁니다. 근데 4, 5억 정도의 아파트 10만 채를 지금 그냥 주는 거니까 가격으로 따지면은 5억 따지면 얼마가 되는 건가요? 5억 따지면은 그죠? 5억 곱하기 계산이 안 돼. 10만이니까. 그죠? 어떻게 됩니까? 이게 10만에다가 5천억이 되는 건가요? 5조가 되는 건가? 하여튼 5조가 맞는 것 같죠? 5천억이 맞는 것 같네요. 5조가 맞네요. 정신이 없어요. 이렇게 계산이 안 돼. 이 정도를 그냥 푸는 거니까 그만큼 국가 자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느 정도 이제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건 분명하다. 이게 뭐 북한에서 얘기하는 30% 40% 정도까지는 아닐지는 모르지만은 객관적으로 봐도 뭐 평양시내도 차량도 많이 늘어났고 여러 가지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 경제가 전체적으로는 많이 호전되고 있고 그래서 2012년에는 상당한 어떤 그 성과를 내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다 모으고 있었는데 그런 시점에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급서를 하게 됐습니다. 뭐 북한식 표현을 하면 이제 잘 사는 날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러는데 이제 낙볼 시점이 되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것도 현지 지도를 하는 열차에서 현지 지도를 하려고 하다가 현지 지도 중이죠. 달리는 기차 위에서 이제 사망을 했다. 이게 이제 북한식 공식 발표였는데 뭐 대체로 맞는 것 같아요. 뭐 국정원에서는 열차가 멈춰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가 이제 또 욕을 얻어먹고 있는데 국정원은 뭐 잘못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이런 걸로 봐서는 참 지금 뭐 일하다가 뭐 북한식 표현을 하면 이제 순직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는데 더 원통한 거죠.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남쪽에서 뭐 어떻게 보건 간에 북한에서는 뭐 절대적인 어떤 그 지지를 받는 지도자이고 뭐 절대적인 사랑을 받는 지도자고 이런 지도자가
야, 이제 좀 잘 살아볼 수 있겠다. 예, 지난 20년 동안, 거의 15년이죠. 예,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이후에, 거의 15년, 17년, 뭐, 이런 기간 동안 북한이 고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고생이 좀 어느 정도 끝나고, 살만해지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랑 비슷한 거죠. 예. 뭐, 이런 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뭐 또, 그냥, 아주 힘들고, 좀, 이 집안이, 가문이 이제 거의 무너질 지경에 있는 가산이 거의 뭐 기울어져 가는 이런 집이었는데 그래도 이 집을 살려보겠다고 아버지가 막 동분서주를 하고 막 분발을 해가지고 그냥 밥도 못 먹고 뭐 노가다도 하고 막 뭐 해갖고 호겨우 벌어가지고 이제 집 한 채 사서 우리도 보금자리에 들어가고 아들은 또 그 어려운데 대학을 보내가지고 그 법대를 보냈더니 이놈이 또 사법고시에 또 패스를 했네. 아버지는 열심히 벌어가지고 집을 사게 되고, 아들은 없는 형편에 등록금 얼마나 비쌉니까? 겨우겨우 이제 대학을 보내가지고 이놈이 또 없는 집안에서 또 효자들 나오죠. 저처럼. 저는 효자 꿈거리가 뭐고요. 아무튼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사법고시에 이제 패스를 해가지고 이제 검사 임용 연수원을 지금 막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 4월이면은 검사 임용이 돼가지고 내년 4월에 이제 또 새로 산 아파트 입주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아버지가 일 나가셨다가 쓰러지신 거야, 갑자기. 쓰러져서 돌아가셨어. 이게 자식들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특히 그 사법고시 패스한 아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이제 내가 검사가 돼가지고, 아버지 좀 한번 잘 모셔봐야 되겠다. 난 떡검 새검 안 하고, 좀 제대로 된 검사가 돼가지고, 아버지도 떳떳하고, 아버지 좀 호강도 시켜드리고, 뭐 이런데, 갑자기 그해 겨울에, 아버지가 일 나가셨다가 쓰러지셔가지고, 차가운, 시신이 돼가지고 돌아오셨으면, 북한 사람들 마음이 어땠겠나요? 매우 비통하고, 애통하고, 참 뭐 가슴이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런 데다 대고,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한 짓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참,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정치적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 수준의 문제다. 이게, 인간으로서의 어떤 품격이 지금 돼 있는 건가. 아니, 하물며 지금 원수다라고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미국이나 일본의 정부 차원에서 다 조의를 표하고, 뭐, 유엔에서도 추도 시간을 갖지 않았습니까? 추도 묵념을 하고,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애도를 하고, 뭐 쿠바 같은 데는 3일 동안 뭐 조기를 개항했다고 그러고요. 아니 뭐 전 세계가 이렇게 조의를 표하고 애도를 하는데 거기다 대고 뭐 조문 한 번을 제대로 못하게 하고 조문하러 가겠다라는 사람들은 못 가게 하고 이게 참 그래도 한 동포인데 피를 나눈 아무리 미워도 그렇죠. 그리고 또 뭐 그 전에야 그렇다 칩시다. 6.15 공동선언이 나오고 정상회담도 2차례나 했잖아요. 그리고 남과 북이 서로 오고 갔고 또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북한 측하고 계속 비밀 접촉을 했잖아요. 정상회담을 하겠다. 뭐 다 공개가 된 거잖아요, 이거는. 뭐 또 돈봉투를 거기까지 돌려가지고, 돈봉투는 뭐 전당대회에서나 돌려야 되는데, 남북대화 하는 데서 돈봉투를 돌려가지고 뭐 참, 쪽팔렸긴 했는데, 어쨌거나, 정상회담을 같이 해보려고, 대화도 하고, 이랬던 이제, 대화의 상대자였는데, 김정일 국방위원장하고 정상회담을, 물론 뭐 속심으로 할 생각이 없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려고는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최소한의 어떤 형식적으로라도 애도를 표하고 조의를 하는 게 이게 예의고 상식인 건데 그걸 안 하고 뭐 주민들과 뭐 지도부를 분리를 한다. 분리는 그냥 남쪽에서만 하세요. 왜 북한까지 분리를 시키려고 그래. 명박산성은 광화문에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왜 평양에까지 수출하려고 그래요. 명박산성을. 뭐 주민들한테는 뭐 애도를 표하고 정작, 그죠? 상주한테는 뭐, 한마디도 안 하고. 뭔 짓입니까, 이게. 이것까진 그렇다 쳐요. 정신 나간 사람들 좀 있었죠? 거기 가서 삐라 뿌리고, 뭐, 그 삐라 내용도 제가 참 입에 담기도 그런데, 무슨 원순이, 어떻게 됐느니, 이런 걸 삐라를 뿌려가지고, 북한에다 뿌리고, 심지어는 뭐, 남산에 가서 축포를 쏠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이게 참, 할 짓입니까? 이게 상갓집에 가서 춤을 추는 거 아니에요. 상갓집에 가서 춤을 추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김근태
고문께서 돌아가셨을 때 박근혜 대표 뭐 정치적으로 보면 습격이죠. 아버지 때부터 참 아버지가 이제 참 고초를 겪게 만들었고 그죠? 그때 이제 긴급조치 민초항영 사건으로 긴급조치 때문에 또 오랫동안 수배 생활을 하시고 예. 그다음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겨우 빛을 보게 돼가지고 활동하다가 또 옥고를 치르셔가지고 또 이근환이라는 흉악무도한 놈을 만나가지고 그 온갖 고생을 하시고 예, 그렇게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후유증으로 그런데 불구하고 박근혜 씨 가셔가지고 90도로 그 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 이념을 떠나서 예, 그게 상식인 거라는 거예요, 상식. 예, 그리고 남영동 대공분실에서도 뭐 조화를 보냈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좀 가증스럽긴 하지만은 그게 상식인 거죠, 예인 거고 한 인간에 대한. 그런데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거기다 그 상가집에 가서 춤을 추고 삐라를 뿌리고 사람인지 짐승인지 저는 개도 그런 짓은 안 해요. 개도 상가집 가서는 안 짓습니다. 예? 상가집 한번 가보세요. 개들이 짓나 뭐 요즘에는 장례식을 뭐 대부분 그 병원에서 치르기 때문에 예 뭐 그런 거 보기도 좀 어렵긴 하지만은 개도 자중을 해요. 개도 예? 예전에 뭐 시골에서는 개 한 마리씩은 다 키우잖아요. 근데 그 상가집 그 등이 걸리고 그러면은 예, 조이 등이 걸리고 그러면은 개들도 조용히 찌그러져서 그죠? 예.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상가집 개만도 못하던 신세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가집 개들도 찬밥이 되는 걸 아니까 조용히 있는 거죠. 예. 근데 이거 뭐 개만도 못한 이런 짓들을 하는 게 참 이건 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 창피했습니다. 예? 창피했어요. 게다가 뭐 조문을 하러 가겠다라는 사람들까지 뜯어 말려가지고 겨우 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호 여사랑 또 그 현정은 회장이랑 이렇게 보내드리긴 했는데, 그 왜 또 권양숙 여사는 또 못 가게 해요? 아, 무슨 쫌팽이도 이런 짓살만한 쫌팽이들이 어딨어. 그래, 기분이 좋아. 노무현 대통령이랑 원수 썼어요? 뭐 노무현이, 뭐 죽은 노무현이 뭐 다시 무덤에서 일어나서 뭐, 그죠? 이명박 대통령 뭐 뒤통수를 칩니까? 그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고향님 여사 간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여기서 난리가 날 것도 아니고. 예? 그 두 분 가시나 세 분 가시나 뭔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 뭐 민간 단체들은 그렇다 쳐요. 민간 단체들이야 뭐 예? 불안하겠지. 불안하니까 뭐 그렇다 쳐도 적어도 뭐 정상회담을 했던 그 당사자분들 다 돌아가셨으니까 누가 또 돌아가시게 했나요? 그것도 잘 따져봐야 될 문제긴 한데. 그 마지막까지 그렇게 쫌스럽게 구는 게 참 이분 어떻게 이렇게 속이 좁을까? 어떻게 이렇게 속이 좁은 사람이 대통령까지 됐을까? 참 저는 의문스러워요. 그래도 정치인이라고 그러면 좀 통이 크잖아요, 보통. 근데 뭐 오신탕집에 가서도 뭐 하여튼 뭐 8명이 가서 두 그릇 시키는 분이고, 예, 미국에 가서 미주 동포들하고 식사를 했는데 더치페이를 하시는 분이고, 뭐 이분이 좀스러운 거야. 뭐 참 역사와 전통이 깊은 거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하지 않는가? 이거 뭐 자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예? 가서 뭐 보신탕 먹고 뭐 철렁탕 먹고 이런 거야 자기 돈 내야 되니까 그거 아까워서 뭐 그러실 수 있다라고 치지만은 예? 뭐 자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뭐하러 그러는 건지 나는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